2030년 서울의 빌딩들은 여전히 밤하늘을 밝히고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대라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거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빈 계산대를 바라보았고 청년들은 취업에 성공하고도 집을 살 수 없었습니다. 집을 가진 노인들은 자산가로 불렸지만 생활비가 부족했고 지방의 학교와 병원에서는 사람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부유해졌는데 사람들은 왜 가난해졌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그때 60여 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한 문장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경술련에 이르면 나라의 창고는 비지 않았으나 돈의 물길이 돌처럼 구두리라. 집을 가진 자는 쓸 돈이 없고 일하는 자는 내일을 얻지 못하며 젊은이는 조상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먼저 일어나리라. 경술련 바로 2030년입니다. 더 섬뜩한 것은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세 가지 빚이 한날에 문을 두드릴 때 오래된 질서는 스스로 무너지리라. 그 혼란 속에서 황금을 들지 않은 한 사람이 나타나 묶인 물길을 끊을 것이다. 과연 60년 전의 한 승려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맞이할 경제 위기를 이미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말한 황금을 들지 않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2008년 겨울 해인사의 오래된 부속 보관동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외부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진압되었고 8만 대장경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을린 벽면을 정리하던 한 젊은 승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무벽을 두드릴 때마다 한 부분에서만 속이 빈 듯한 울림이 났던 것입니다. 벽판을 조심스럽게 뜯어내자 사람 하나가 겨우 손을 넣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검게 칠한 오래된 목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목함은 세 겹의 기름종이와 빛바랜 비단으로 쌓여 있었고 뚜껑 위에는 단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역상록, 시간의 형상을 거꾸로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함 안에는 모두 33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장만은 붉은 밀랍으로 따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누군가 힘주어 눌러 쓴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제의 전쟁이 80번의 겨울을 지난 뒤에 열라.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는 형제가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80해가 되는 해가 2030년입니다. 이 문서를 남긴 인물은 효봉 스님이었습니다. 1818년에 태어난 효봉 스님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분단의 시간을 모두 지나온 한국 불교의 거목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조계종의 초대 종정에 올랐지만 스스로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까운 제자들이 남긴 비공개 기록 속에서 그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시간의 강 끝에서 있었던 사람. 1939년 겨울 효봉 스님은 심한 폐병으로 생사의 경계에 놓였습니다. 어느 밤에는 숨결과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제자들이 임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가까워지자 방 안에 설명하기 어려운 소나무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등불은 바람을 거슬러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벽에 비친 효봉 스님의 그림자는 불꽃의 방향과 반대로 흔들렸다고 합니다. 한참 뒤 움직임이 없던 스님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미래로 간 것이 아니다. 모든 길이 끝나는 곳에 서서 이쪽을 돌아보았을 뿐이다.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느냐고 묻자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래는 하나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질 때마다 강물도 갈라졌다. 다만 어떤 선택을 되풀이하면 반드시 도착하게 되는 곳이 있었다. 그날 이후 효봉 스님은 가끔씩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 문장들은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과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 일본의 지배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효봉 스님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번째, 가을이 끝나기 전 동쪽의 태양은 이 땅에서 깃발을 거둘 것이다. 1945년 8월 일본은 항복했고 조선은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해방의 기쁨이 오래가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1948년 그는 밝게 웃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표정을 굳혔습니다. 2번의 여름이 지나면 형제들이 서로 다른 옷을 입고 칼을 들 것이다. 산과 강은 이름을 잃고 어머니들은 어느 쪽을 향해 울어야 할지 모르게 되리라. 정확히 2해 뒤인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957년 봄에는 사찰마당의 핀꽃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3번째 봄에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오래된 의자를 흔들 것이다. 꽃이 피는 날 거리는 피와 외침으로 가득 차리라. 1960년 4월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오래된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그의 여름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꽃이 한 번 더 피기 전에 어깨에 별을 단 자들이 권력의 방으로 들어갈 것이다. 1961년 5월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말년에는 이상할 정도로 경제와 돈에 관한 말을 자주 남겼습니다. 31번의 겨울이 지나면 나라에는 공장도 있고 물건도 넘치지만 살아남기 위해 남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1966년으로부터 31년 뒤인 1997년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기업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졌으며 국가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습니다. 역상록을 확인한 사람들은 종이와 먹, 필체가 모두 1960년대의 것과 일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33장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이 아직 오지 않은 2030년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6년 9월 죽음을 앞둔 효봉 스님은 제자들에게 아무 말 없이 깊은 선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상태는 꼬박 일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7째 날 새벽 그는 눈을 뜨자마자 종이와 붓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쉬지 않고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기록의 순서가 이상했습니다. 먼 미래의 장면을 먼저 쓰고 그 다음 가까운 미래로 돌아오다가 마지막에는 자신이 살아온 과거에 도착했습니다. 제자가 이유를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강이 끝에서 근원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야 물길이 어디서 틀어졌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역상록이었습니다. 스님은 책을 봉인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나라는 가난을 이겨내고 부유해질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어버릴 것이다. 그때 마지막 장을 열어라. 현재 한국 경제가 당장 무너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와 첨단 산업은 여전히 강하고 수출과 설비 투자가 성장을 이끄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부문의 부진은 길어지고 있으며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의 회복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역상록의 한 구절과 묘하게 겹칩니다. 한쪽 날개는 구름 위를 날지만 다른 날개는 진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리라. 효봉 스님은 2030년을 3가지 빚이 동시에 돌아오는 해라고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의 빚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집은 오랫동안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자산이었고 계층을 올라가는 사다리였으며 가족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득보다 훨씬 큰 돈을 빌려 집을 샀고 집값이 오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빚은 집값이 오를 때에는 사다리가 되지만 이자 부담이 커지고 거래가 멈추면 순식간에 족쇄로 변합니다.
2016년 1분기 말 한국의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 원을 넘어 사실상 2000조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역상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돌로 된 집을 품에 안고 잠들지만 아침이 오면 그 돌이 가슴을 누르고 있음을 알게 되리라. 2030년의 위기는 집값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장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도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격을 내리면 자산이 무너지고 가격을 떠받치면 젊은 세대가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빚이 다시 늘고 금리를 높이면 가게와 자영업자가 버티지 못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도 불안하고 집이 없는 사람도 희망을 잃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빚입니다. 두 번째는 세대의 빚이었습니다. 과거 세대의 삶도 쉽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하면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온다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오늘의 청년들은 다릅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경쟁을 통과해도 안정적인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해도 수도권의 집값을 따라잡기 어렵고 결혼과 출산은 축복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비용으로 느껴집니다. 부모의 자산이 출발선을 결정하고 노력보다 상속이 더 강한 힘을 갖는 순간 사회의 약속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효봉 스님은 이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집을 남기려 하지만 자식은 그 집이 있는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리라. 세 번째는 미래에게 진 빚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돌봄과 의료, 연금에 필요한 비용은 커집니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 연령 인구는 2020년 약 3,583만 명에서 2030년 약 3,221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10년 사이 360만 명 이상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한 사람이 더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하고 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며 지방에서는 학교와 병원, 상점이 차례로 사라집니다. 세금을 더 걷기도 어렵고 빚을 더 내기도 어렵습니다. 개욕을 늦출수록 비용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 넘어갑니다. 역상록은 경고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오늘의 잔치를 계속하지 말라. 세 가지 빚은 각각 따로 존재할 때에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세대 갈등, 인구 감소가 한꺼번에 맞물리는 순간 경제의 물길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 징조는 먼저 건설 현장에서 나타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철은 하늘에 남아 있으나 땅 아래의 망치 소리가 멈추리라. 고층 건물은 여전히 도시를 채우지만 새로운 공사는 줄어듭니다. 지방의 미분양이 늘고 자금 조달에 실패한 사업장은 멈춰섭니다. 부동산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흔들리고 건설업체와 협력업체, 지역 상권으로 충격이 번집니다. 실제로 한국의 건설 투자는 2025년에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었고 이후에도 지역 부동산 부진 때문에 회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뉴스 화면의 첫 번째 제목은 여전히 수출 호조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방산, 조선, 배터리 같은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성장합니다. 대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고 주가는 오릅니다. 반면 골목의 식당과 편의점, 지역 제조업체와 건설 노동자들은 경기 회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효봉 스님은 이것을 두 개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는 구름 위에서 세상과 거래하고 다른 하나는 그 그림자 아래 하루의 장사를 걱정하리라.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경제가 생깁니다. 수출과 기업 이익은 늘어도 가계의 지갑은 닫히고 기존 산업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새 일자리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수도권 집중이 더해집니다. 역상록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빛은 한 성에 모이고 산 너머의 등불은 하나씩 꺼지리라. 청년들은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합니다. 사람이 줄어든 지방에서는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은 의사를 구하지 못하며 버스 노선과 상점이 사라집니다. 수도권은 더 비싸지고 혼잡해지지만 지방은 비어갑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만 나뉜 나라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세계 시장에 연결된 산업과 국내에 갇힌 산업으로 다시 분열됩니다. 그리고 2030년 역상록이 말한 겨울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환 위기처럼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파산을 선언하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수출은 계속되고 공장도 돌아가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미래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소비는 줄고 자영업자는 빚으로 버티며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룹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도 자금은 다시 자산시장과 대기업 주변에 머뭅니다. 효봉 스님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숫자가 여름을 말할 때 백성의 가슴에는 겨울이 오리라. 여기에 외부의 충격까지 겹칩니다. 서쪽의 거대한 용은 더 이상 과거처럼 한국의 제품을 끝없이 사주는 시장이 아닙니다. 스스로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조선 기술을 키우며 한국 기업의 경쟁자가 됩니다.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도 타격을 받습니다. 역상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용은 쓰러지지 않는다. 다만 입을 닫고 자신이 가진 여의주를 밖으로 내놓지 않으리라. 동쪽의 섬나라 일본도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저금리와 고령화, 막대한 국가부채의 부담 속에서 일본은 산업과 안보 전략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방산, 첨단 소재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더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리고 세계는 하나의 시장에서 여러 개의 진영으로 나뉩니다. 보호무역과 공급망 재편이 심해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매번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수출로 성장해 온 나라가 더 이상 예전 방식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워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역상록에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왕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구원자도 아니었습니다. 효봉 스님은 그의 얼굴이나 손바닥에 무늬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 가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권력 가까이에 있었으나 어느 편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미래를 팔라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밀려났다. 그는 금을 약속하지 않으나 물길이 어디서 막혔는지 알고 있으리라. 그는 경제 관료일 수도 산업과 금융을 경험한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민에게 집값을 계속 올려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내리지 않으면서 복지를 늘릴 수 있다는 달콤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듣기 싫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과거의 가격을 지키는 방식으로 미래의 경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다주택자는 자산이 무너질까 두려워했고 대기업은 지원과 특혜가 줄어들까 걱정했습니다. 노동자는 고용제도가 바뀌는 것을 두려워했고 노인은 연금개혁을 불안해했습니다. 청년들은 또다시 자신들만 희생시키는 개혁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정치권은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서로의 책임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앞에는 세 개의 길이 놓였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금의 구조를 계속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마다 돈을 풀고 부실한 사업장을 계속 연장하며 연금과 노동시장 개혁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길입니다. 당장의 충격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는 더 커지고 다음 세대가 감당할 비용도 늘어납니다. 두 번째 길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부실기업과 건설사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집값과 임금을 빠르게 조정하며
고통을 견디면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 길입니다. 숫자는 정리될 수 있지만 수많은 가정과 지역사회가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은 가장 느리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부실한 부동산 사업과 금융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되 피해가 서민과 실직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 집값을 떠받치는 데 사용되던 자금을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바이오, 에너지와 지역 산업으로 옮기는 것, 연금과 노동시장을 개혁하되 세대별로 비용을 나누는 것, 서울에만 모인 기회와 기관을 지방의 여러 도시로 분산하는 것. 그 사람은 세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효봉스님은 그 선택을 황금의 강을 돌리는 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처음 몇 해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집값 상승을 믿던 사람들은 반발했고 일부 기업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물길도 만들어졌습니다. 부산은 금융과 물류의 관문으로, 대전은 연구와 인공지능의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울산과 창원은 기존 제조업을 에너지와 로봇 산업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하나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구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노동력이 줄어드는 문제도 단순히 출산율만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화와 로봇을 확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과 고령자가 다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며 필요한 분야에서는 외국 인력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 배운 기술로 평생을 버티는 대신 중년 이후에도 다시 배우고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은 적은 사람으로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나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충분히 쌓였을 때 북쪽의 문이 움직였습니다. 역상록은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선언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영웅의 결단도 아니었습니다. 북쪽의 문은 대포로 열리지 않는다. 남쪽이 자신의 풍요를 나눌까 두려워하지 않을 때 문 안에서 먼저 손이 나오리라. 남한 경제가 부동산과 수도권에 묶인 구조를 벗어나자 북쪽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도와 항만을 연결하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와 자원, 노동력과 기술을 단계적으로 교환하는 공동경제구역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단선은 그대로였지만 돈과 사람, 물자가 오가는 작은 통로들이 열렸습니다. 효봉스님은 그것을 통일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도보다 먼저 경제의 길이 이어지고 경제보다 먼저 마음의 셈법이 바뀌리라. 역상록의 마지막 장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사람이 한국을 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붉은 봉인의 안쪽에서 발견된 마지막 한 줄은 전혀 다른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 뿐이다. 지나가는 것은 백성의 몫이다. 어떤 지도자도 혼자서 가계부채와 고령화, 수도권 집중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집단이 자신만은 손해보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어떤 개혁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결국 역상록이 예언한 것은 영웅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과거의 성공 방식을 스스로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변화에 성공한 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먼저 늙어가는 사회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묶인 돈을 산업과 사람에게 돌리는 방법, 줄어드는 인구 속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아남는 방법을 세계가 한국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와 문화만이 한국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오래된 구조를 지키는 대신 아픔을 감수하고 스스로를 바꾼 경험이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효봉스님은 역상록의 마지막에 세 문장을 남겼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을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과 혼동하지 말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의 주머니에서 오늘의 평화를 사지 말라.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너희가 변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는 나타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030년은 대한민국이 모든 것을 잃는 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 무엇을 이제는 놓아야 하는지를 선택하는 해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살린 성장 방식이 미래에도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효봉 스님이 보았다는 두 개의 미래 가운데 하나는 모두가 자신의 몫을 지키려다 나라 전체의 물길이 막히는 미래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각자가 조금씩 오래된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여는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어느 미래가 현실이 될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운명은 정해져 오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같은 선택을 반복할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2030년 대한민국은 과거의 번영을 지키기 위해 미래를 빌릴 것인가? 아니면 짧은 고통을 감수하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새로운 물길을 열 것인가? 그 선택의 날이 오기 전에 역상록은 이미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